안녕하세요. 일비스 한림법학원에서 형사소송법 강의 그리고 기록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주형입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이란 무엇이고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먼저 선택형의 경우에는 한 18문제 18문제인데 완벽히 18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중에 한 8문제가 사례형 형태로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형법적인 내용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례형에서는 200점 만점에서 한 90점 정도. 자, 기록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기가 애매한데, 기록형은 형법적인 내용과 형사소송법적인 내용이 있는데, 특히나 기록형에서 어떤 증거라고 하는 것은 기록형 전반을 읽는 것에 한 50% 이상이 됩니다. 증거 이외에 어떤 재판 형식도 있고 수사 절차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민사법 같은 경우에는 뭐 상법, 회사법 중심으로 하자, 뭐 어음수표는 모르겠고, 뭐 민사소송법도 어느 정도 잡아도 민법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예를 들면은 가지고 있는 배점의 비중,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한 3부 반절, 그 다음에 상법의 한 반절 정도 합치면은 8, 9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 90%를 커버를 해낼 수가 있어요. 반면에 형사법에 있어서는 사례형도 완전히 꽝이고, 형사소송법 하나 안 하면은, 선택형도 안 하면은 18문제가 아니라 이제 형법까지 섞여 있는 문제까지 합치면 한 22문제를 고전할 수가 있고, 기록형 같은 경우는 애초에 답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형사소송이 되지 않으면 기록형은 완전히 소설을 쓰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형사소송법의 학습은 최소한 법전협의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하지 않으면은 형사법은 50점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선택형이나 사례형이나 기록형이나. 50점이 뭐예요? 자칫 40점 이하로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인데, 다만 선택사례 기록에서 최소 6, 70%는 수사와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3, 40%가 기타, 이제 형사소송에 보면은 이제 목차를 기준으로 보면 형사소송법, 서론, 소송행위, 소송주체, 수사, 그 다음에 수사 종결, 공소제기, 다음 공판, 증거, 상소, 특별소송 절차, 재판 상소 특별소송 절차, 전체 영역 가운데서 수사와 증거가 전체 반절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험에 6, 70%, 7, 80%까지도 차지하다 보니까 수사와 증거 위주로 파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선택형에서 이쪽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느끼는 곤란함, 사례형에서도 최근에 한 30점 이상은 나머지 영역에서 나와 있는 그런 곤란함들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형사소송법 한 과목을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시험 합격은 너무 멀어요, 합격과. 그리고 우리가 오지선다형에서 지문 3개 알면은 맞나요? 최소한 4개는 완벽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만 알면은 한 3개 정도를 아는 효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일단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과목이냐. 일단 우리가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거고 좀 직관적이어서 뭐 우리 예로 들면 법학전공 안 해도 절도, 뭐 사기, 뭐 강도 구분 못해요. 상해, 폭행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건 죄다, 죄가 아니다.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쌓여왔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의 공감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형사소송법은 1990년대 이전에는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지금도 생각하는 게, 야, 죄를 지었는데 이 새끼 한 대 때려야지. 진실의 방으로 한번 데리고 가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유죄를 무죄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반감도 많습니다. 이만큼 직관에 반하는 면도 꽤 많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다른 시험과 달리 이제 시험의 형태로만 또 보면은 이 선택이나 사례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 특히 선택형, 뭐 사례형, 또 조문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과목과 좀 차이가 있어요. 조문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사례도 쓸 수가 있다. 근데 조문의 양이 민법하고 다운로드 받아보면은 지금 민법이 몇 페이지가 더 많긴 한데 민법은 바로 삭제 뒷부분이 친족 상속이 완전히 바뀌는 바람에 삭제가 많아요. 그래서 페이지가 공페이지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페이지를 싹 없으면 형사소송법이 1페이지가 더 많아요. 그리고 민법은 그냥 민법 하나로, 뭐 특별법도 있긴 하지만 큰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이런 법이 있다 정도면 되는데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 규칙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조문 양이 매우 많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더더욱이 2007년에 대한민국을 바꾼 13대 판결을 골랐는데 이 중에 자, 헌법 하나, 뭐 민법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형사소송 판례가 6개가 들어가요. 이 얘기는 그만큼 어떤 시대 상황, 정치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에 보면은 형사 절차에 관한 게 다른 외국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미국이나 일본, 영국 뭐 이런 데는 한 3개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형사 절차에 관한 기본권이 헌법에서 한 40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건 바로 우리 역사가 그래서 이제 조금 이른바 민주화 시대 이후 90년대 이후 태어나신 분들 뭐 80년대도 좀 그럴 수도 있지만 9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공감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과거에 어쨌다 요즘에 뭐 서울의 봄 영화가 많이 뜨고 있고 해서 과거를 다시 보지만 그 과거가 현실적이지가 않거든요. 이른바 어떤 학내 민주주의라든지 사회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확립한 국가 그런 상황에서 옛날에 무슨 얘기하냐 라고 하는 게 듣기 싫은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그게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6.25가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6.25에 대해서 어른들이 얘기하면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와 같은 똑같은 느낌으로 젊은 세대에서 우리나라에서 과거 형사 절차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악행, 폐습, 생사람 잡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안 갈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이고 더더욱이 인간의 감성이 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 강해. 그런 또 얘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공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에서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뒤바꾸고 뒤흔들었기 때문에 형사소송, 제가 이제 법원에서 오래 근무한 거, 이제 판사분들은 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별개이겠지만 형사 공판 절차에 많이 입회한 법원 직원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법 때문에 30년간 형사 공판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보는데 형법이 문제여서 결론이 크게 뒤바뀐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근데 형사소송법 참 무섭습니다. 우리 요즘에 2008년도에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봤다. 원래 위법 수집 증거는 법관이 볼 수 없는 증거예요. 근데 이걸 미리 봤다. 그런데 증거 능력이 없어서 날리면 유죄가 무죄로 180도 뒤엎어지는 경우들을 봤다. 그래서 형사소송은 되게 무섭구나라고 하는 걸 봤대요. 그래서 사실은 민사소송 절차도 뭐 이거 조금 잘못되고 뭐 잘못되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민사소송은 뭐 할 만큼 다 하고 안 내도 잘 되고, 근데 형사소송에서는 이 증거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수사 절차의 위법성이라든지 소송 절차의 원리에 대해서 다투지 않으면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걸 다투면 전체 결과를 완벽히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만큼 형사소송은 현실에서 힘도 강하고 과거에 우리 사회를 끌어왔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의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180도 뒤바뀌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차근차근 우리가 볼 것은 형사소송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검찰 시험 보거나 하실 분들은 1학년 때 2학년 초까지 완벽하게 끝내놔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법전협 시험도 보고 하는데 형사소송을 하지 않으면은 법전협 시험에서 형사법에서 점수를 형편없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중이라든지 아니면 선행학습 이런 때 형사소송법을 빨리, 최대한 빨리 봐야 됩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상해사건, 절도사건, 사기사건, 형법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뭐 사문서 위조, 형법에서 볼 때는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자, 소송법적 관점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소송법적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 고소 있을 거예요. 고소 없으면 뭐 살인사건 아니고는 잘 수사 안 해줘요. 내가 친구한테 맞았다,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부터 해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고소를 해야 조사를 하죠. 고소를 하고 상해 고소했다, 절도 고소했다, 사기 고소했다, 문서위조 고소했다, 고소인 불러다가 조사를 받고 혐의가 있다라고 보면은 입건이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수사를 개시를 한다. 그럼 수사를 개시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일단 피의자를 불러다가 그 진술을 들어요. 신문, 묻고 답하다. 근데 이제 피의자가 출석을 안 한다, 자꾸 이런다, 그럼 체포라고 하는 걸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가 무거우면 구속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장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임의 수사가 원칙이니까 이 사이에다가 뭐 감정도 한 번씩 하고, 국과수에 가가지고 CCTV 같은 경우도 확인도 한번 해보고, 뭐 사진도 찍기도 하고, 참고인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기도 하고, 똑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를 마치면은 경찰 수사가 종결이 되면 경찰 수사에서 자, 송치를 하든지 아니면 불송치를 해서 경찰 조사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송치가 됐다. 검찰에서 이제 어떠한 조사를 받고 1심, 2심, 3심 형집행, 상해 사건을
가도 고소인 조사를 받고 수사해서 피의자 신문이 안 나오다 보니까 구속도 되더라. 압수수색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그러니까 경찰 수사까지 최선을 다해봐. 그럼 불송치 결정 받으면 끝나거든. 근데 또 불송치 못 받았다. 송치되면 또 검찰에서 또 부를 거고, 불러서 뭐 보완 조사할 거고. 그리고 이제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에 가서 이렇게 한다. 자, 이번에는 사문서 위조를 한번 해봤어요. 똑같이 고소가 나오니까 고소인 조사부터. 즉, 형사소송은 기술적입니다. 이 형사소송의 원리는 모든 범죄에 대부분 통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고 사건을 분석하면 계속해서 반복하게 돼서 한번 숙지를 하면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꿰뚫을 수가 있다. 반면에 형법은 자, 이 절차에도 사기로 조사받는 것, 사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걸 방어하고 주장하고 해야 될 것과 공문서 위조, 여기서 뭘 주장하고 방어해야 할 것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계속 늘어나니까 직관적으로는 쉽게 접근하지만 들어가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게 맞닥뜨려야 되는 게 형법. 반면에 형사소송은 처음에 정신없어요. 수사도 공소제기를 생각하면서 공소제기 역시 형벌, 어떠한 형벌이 내릴까, 형사처벌, 형집행을 생각하면서 또한 공판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어떤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고 상호간에 막 꼬여 있어요. 꼬여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절차법이기 때문에 일정한 루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사례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사례형 예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수사상 임의동행에 대한 거고, 두 번째가 영장 없는 신병 확보, 이 체포, 이 사례형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을 볼 때, 자, 선택형은 암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좋아. 근데 이 암기가 끝도 없기 때문에 이 이해를 위해서 이해도 좀 필요하고, 이해를 위해서는 전 단계로서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분석을 통해서 관련된 쟁점들을 파악하고 이 쟁점에 대해서 이해까지 한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이 돼가는 건데, 바로 사례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다. 이 사안을 분석을 해서 쟁점을 발견하고 이 쟁점과 관련해서 이른바 형법에서는 죄형 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죠. 형사 절차 역시 형사 절차 법정주의, 형사 절차는 바로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관련 법령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근거 법령을 찾았을 때 이 근거 법령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근거 법령에 딱 조문에 맞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걸로는 시험 잘 안 내요. 근거 법령이 애매할 때, 이 근거 법령의 해석이 애매할 때, 그때 이에 대한 학설이라고 하는 게 이 해석론이고, 이에 대한 이제 판례, 그리고 나의 입장을 고르는데, 참고로 21세기 형사소송법은 가히 판례가 학계를 끌어간다고 할 정도로 판례의 분석, 그리고 법원에서 이 분석가들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제도, 보통은 출발이 이제 수사로 시작을 하죠. 수사를 해가지고 이 수사 절차에서 어떤 위법한 게 있느냐, 이걸 찾아내요. 이걸 분석해서 찾아내는데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에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신병 확보의 적법성.
특히나 이 신병확보에서 영장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체포영장을 받는 경우, 구속영장을 받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이게 실무상으로 영장이 발부가 잘못됐다고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실무상으로 법관이 영장을 발부해버리면 그에 대해서 체포할 사안이냐 구속할 사안이냐 이 논란은 끝나요. 오히려 이제 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영장을 사전에 제시했는지, 또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이런 절차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란다 원칙 같은 경우는 공부를 처음 하더라도 대충은 알아요.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면 단지 이런 부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절차 문제. 근데 이걸 안 했을 때의 이제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수사는 위법하고 그 기간 중에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민사나 행정에서는 증거 능력, 이걸 이제 증거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증거 능력 제도가 크게 주목받지 못해요. 어쩌면 증거력 자유의 원칙에 가지고 5만 종류의 것들이 전부 다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는 이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 보면 증거 능력이 있고 이제 증명력이 있는데, 어떤 증거 능력은 밥상에 오를 자격이라고 하고, 증명력이라고 하는 거 내지는 신빙성이라고 하는데, 이 증명력은 어떤 밥과 반찬의 맛, 이 증거 능력이 이제 시험에서는 또 핵심적인 거예요. 선택형과 사례형에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건 OX예요. 밥상에 오를 수 있거나 오르지 못하거나. 그러나 이제 증명력은 밥상에 오른 밥과 반찬의 맛인데 맛 하나도 없을 수 있고 100%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사회과학에서 100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0에서 100까지 정도가 있는 것, 주관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신병확보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을 제시했느냐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느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가서 그 자체 그 수사 절차가 적법하냐 위법하냐, 위법했을 때 어떻게 불복할 것이냐, 체포 적부심을 할 것이냐, 체포 취소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집중이 되고, 적법하다라고 위법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수집된 증거, 이렇게 이제 가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제 신병확보의 적법성에서 영장이 없는 형태, 영장이 없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전통적으로 현행범인의 체포, 이 현행범인의 체포는 누구든지 해올 수 있고 역사적으로 한 2000년 이상 된 제도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긴급체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긴급체포가 도입된 지가 길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긴급체포는 1995년도에 돼서야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는 가 있고, 어떤 게 이제 현행범이냐, 어떤 때 긴급체포하느냐, 이 구분을 하는 게 있고, 영장도 없는데 강제수사가 아닌 거, 바로 이제 임의동행이라고 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이 임의동행은 어떤 수사 단계에 의해서 이른바 우리가 연행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주민등록법에도 있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이나 다른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수사상 임의동행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
현행범이 아니면 무조건 위법한 게 아니라 긴급 체포가 되면 적법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임의동행 하나만 들어가도 적법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수사 절차의 첫 번째 문제인데, 2000년 이전에는 이 신병 확보들이 많이 문제가 됐고, 이 신병 확보 중심으로 형사 절차를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아무나 그냥 영장 없이 잡아다 놓고 보호실에다가 유치하고 그냥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많이 다퉜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찰 시험도 어려워졌고 경찰 되기도 쉽지가 않아요. 경찰도 이제 지금 같은 시대에 직장 잡기도 쉽지 않은데 쉽게 옷 벗고 싶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를 계속해서 엄밀히 통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경찰관이 체포를 위법하게 한다? 100건 중에 한 건, 1000건 중에 한 건도 잘 안 나와요. 신병 확보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조심하고 가끔씩은 그래요. 아니 경찰이 저 체포도 안 하고 왜 쳤다유로 행동해? 언론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경찰이 체포를 하면은 잘했다고 박수를 그 순간에 받겠지만 나중에 검사들이 어떤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죄, 상해죄 등으로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유죄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옷 벗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했다가 뒤탈이 너무 두려워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신병 확보는 매우 철저히 통제한다. 특히나 우리가 미국의 경우를 말하는데, 미국은 한 번도 권위주의적 정부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권위주의적 정부가 없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일반 시민들이 다 하죠. 국가 권력이 국민들을 막 강하게 누르고 그런 시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은 역으로 미국 같은 데는 역사적 반동으로서 좀 경찰이 좀 강하게 가야 된다. 국가 형사사법이 좀 더 세게 가야 된다. 이런 게 20세기 이후에 어느 정도 공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형사사법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압적이죠. 반면에 우리는 어떤 경찰, 검찰이 어떤 과거의 정권, 독재 정권들의 정권 안위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협조하고 고문사건, 이런 것들이 조작사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의심스러울 때는 국가 권력이 잘못한 쪽으로 무조건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과 우리의 문화가 좀 달라진 거, 오히려 역전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영장 없는 체포는 이것에 해당하느냐, 그래서 체포 요건을 체포나 임의동행의 요건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효과는 똑같습니다. 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장 있는 것보다 영장 없는 게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겠냐.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모든 통제의 중심은 체포에서 아니라 압수수색의 적법성. 사람 두들겨 패는 거 빼고는 과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는 바로 왜 내 물건 함부로 가져가? 왜 압수해? 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으로 형사소송의 중심이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더더욱이 과거에는 이른바 성질 형상 불변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은 얻어맞으면은 허위 자백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발언이 오염되기도 한다. 그런데 물건은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해서 성질이 바뀌느냐, 형상이 바뀌느냐. 그래서 이른바 성질 형상 불변론에 따라서 어떤 물건의 수집 과정은 위법해도 증거 능력은 또 인정이 된다. 이런 식의 태도가 언제까지 나왔느냐. 2007년 11월 15일까지 이랬었어요. 야, 결국은 한 15, 16년밖에는 지나지 않았어요. 15, 16년 전까지만 해도 압수수색 절차는 깡그리 무시가 됩니다. 그런데 제주시사실 압수수색 사건, 무엇보다도 2008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계기로 이게 이제 폐기가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영장과 관련해서 어떤 영장 집행 절차, 그리고 영장 집행의 어떤 효력에서 매우 세분화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어요. 특히 전자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판례 법리가요. 근데 지금 입문 강의에서 여기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입문 강의를 통해서 바로 신병확보의 적법성이라고 하는 점 정도를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게 출발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수집한 증거들이 있어요. 수사 절차에서 압수수색하고 뭐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사 절차에서 넘어가서 이제 증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가 어디에서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50% 이상, 50%는 좀 많이 얘기한 거고, 선택형과 사례형, 그 다음에 이제 기록형에서도 시험에서 실질적으로 한 50%의 비중은 이 증거 능력 파트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증거가 제출될 수 있느냐, 거기에다가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을 때 바로 증명력,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정도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냐. 사실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 배심죄는 유럽식이 아니에요. 배심죄는 영미법에서 온 거고, 특히 배심죄가 14세기 이후에 확립이 되는데 15세기, 16세기가 돼서 배심죄는 신에 의한 재판입니다. 특히 기독교 재판. 예전에는 신의 뜻은 종교 지도자, 제사장, 교황 이런 쪽에 신의 뜻이 발현된다고 생각했다가 해보니까 생판, 신의 뜻을 가장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재판이었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거. 결국은 생각한 게 된 게, 신의 뜻은 민초들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민초들의 마음 속에 있는 신의 뜻을 법률 무진행이 이 속에 있는 신의 뜻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 배심죄 요건이 법률 문해한 무질행입니다. 이 사람들도 미리 정해두면은 인간의 세계로 너무 들어가요. 그래서 무작위 추출. 절대적인 신의 뜻은 이설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장일치. 이렇게 돼야만 유죄를 인정을 할 수 있다. 그곳에 신의 뜻이 있다. 9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9명에게 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9사람 모두가 유죄라고 말한다. 그게 신의 뜻이다. 이게 배심죄예요. 그런데 배심죄에서 갑자기 배심원 1명이 무죄라고 합니다.
한 명이 무죄라고 판단했을 때 기독교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신의 기독교 사상에서는 이설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9명 중에 한 명이 무죄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이 발생해서 이때는 무죄를 내겠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심증이고, 9분의 8을 넘어선다. 현대적 의미로는 이제 만장일치를 항상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90% 이상의 심증이다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90% 이상의 심증, 증명력이 있어야만 유죄가 가능한데요. 형사 기록형은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해. 그리고 그 증거들 중에서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다 지워냅니다. 그리고 증거 능력 있는 증거를 토대로 과연 여기에 있는 공소사실, 이 범죄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는지를 파악해가는 게 바로 형사기록형이에요. 그러니까 형사기록형을 제대로 하려면 형법적인 기반도 탄탄해야 되겠지만 형법 지식은 기본이고 그 안에서 증거 떨어내는 것, 즉 증거 능력 날리는 것, 그리고 남아있는 증거끼리 엮어서 어느 말이 더 맞다고 보아야 될 것인지,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인지를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이고 굵직굵직한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와 관련해서 첫 스타트 신병확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신병확보 제도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서 그 차이점, 그리고 이게 사례로 나왔을 때 어떻게 가느냐, 모든 분석 방법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어떤 신병확보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